한 주의 화제의 판결, 사건의 톡에 법을 알아보는 시간, 알법한 언니의 조으론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소식은 정광훈 목사 얘기를 가져오셨네요. 네, 나왔죠.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예. 이제 구속된 지 한 2달, 한 56일 만인가요? 예. 이제 나왔는데요. 이분이 이제 구속이 됐었죠. 지난번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명예훼손 이런 혐의로 이제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계속 그 안에서도 그 구속 자체가 부적법하다라고 해서 구속 적부심 신사를 6번인가요? 그러게요. 네, 그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다 기각이 됐었는데 저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네. 많이 신청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마 법원에서도 이게 굉장히 예외적으로 예. 똑같은 구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적부심을 신청하는 사례는 아마 굉장히 극히 드문 일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구속 적부심은 다 기각이 됐었는데 이번에 보석을 신청을 해서 드디어 예.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정광훈 목사 혐의가 뭐였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 혐의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 중에서도 이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한 것, 그리고 사전 선거 운동이 현재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것, 그리고 이제 그런 확성 장치 사용을 이제 공직선거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으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규정도 위반을 했고 또 이제 뭐 대통령이 간첩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명예훼손까지 이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분이 피선거권, 선거권이 없나요 지금? 네, 선거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2018년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이 이제 집행 중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그냥 집행유예 기간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집행유예 지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일종의 가중처벌이라기 하긴 그렇고 구속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법원이 좀 그걸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군요.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예. 그전에도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는데 이번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속 심사를 할 때 이런 점이 이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을 건데 이번 보석에 있어서는 이런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저희가 또 궁금한 게 구속 적부심과 보석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왜 구속 적부심은 6번이나 다 법원이 기각을 했는데 왜 보석은 받아들여줬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구속 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그 구속 영장 자체에 대한 이게 구속 영장이 적법하게 나왔는지 아니면 부적법하게 나왔는지 이거를 따지는 거고요. 예. 보석은 이미 구속이 집행되고 있는 사람이 잠시 뭐 일신상의 이유라든지 아니면 구속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잠시 이제 풀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 자체,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구속 영장으로 집행할 당시에는 뭐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뭐 도주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족됐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의 구속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한 취지에서 6번이나 계속 심사 신청을 했지만 그것이 다 정당하다 해서 기각이 된 거고요. 이번에 보석 같은 사유는 구속 중에 이분이 그분 변호사 입장에 따르면 그 경추 1, 2번 운동 기능이 없어서 경추 동맥이 손상될 수 있고 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는데 구속이 되어 있다 보면은 응급한 처치를 받을 수 없다. 또 그리고 증거인멸도 더 이상 할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고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보석 신청을 한 거죠. 법원에서는 이렇게 신체상의 건강상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번에 보석을 허가해 준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본인 진짜 아프다라고 주장하면서 기자회견 그 기자들 기다리는데 자기 그 사진 CT라고 네. 한가요? 뭐 약간 뭐 그 엑스레이인데 그 사진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일자목이긴 했습니다, 살짝. 이게 원래 이렇게 약간 곡선이어야 되는데 네. 일자목이긴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아프다라고 네.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네. 이분이 나왔는데 자, 그냥 보석이 아니라 법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뭔가 제한 조건을 뒀다면서요. 원래 보석을 법원에서 허가를 할 때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죄라는 취지에서 보석을 허가해 주는 것들이 아니라요. 예. 이 사람이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보석
이루어지는 이유는 일단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재판이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에요. 예. 또 이제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특히 확정 판결이 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을 무죄로 추정하자는 그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데, 그래서 이제 보석을 허가를 한다는 게 이 사람이 지금 무죄가 됐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붙여서 보석을 허가를 하고 있는데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보석하면 이제 보석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내야죠. 네. 예. 이번에도 보석금, 그러니까 5천만 원인가요? 5천만 보석 보증금을 원. 예. 내라고 이제 법원의 결정이 나왔고, 또 다른 조건들도 붙어 있습니다. 이제 주거지 제한을 뒀어요. 예. 이 주거지 제한이라는 거는 그 현재 살고 있는 그 주거지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거주지를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외출 제한을 금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만 예. 있어라 그러는 건 아니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외출 제한을 하는 보석의 그런 조건도 붙습니다만 이번에 있어서는 외출 제한은 아니고 주거지 제한이고, 또 그런 뭐 변호인을 제외하고 이런 사건 관계자들이랑 일체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도 붙였고, 또 정치적 의사표명을 하는 그런 모임에 참석하는 걸 또 금지하도록 법원이 이런 조건들을 붙여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법원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뭔가의 행동, 뭐 다른 사람을 만난다든지 이런 거는 증거인멸이나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그쵸. 된다라고 한 건데,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요. 사람들을 만나서 또 선거권이 없는데 뭐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또 재범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지 말라, 금지를 해두고 법원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보석을 허가해 준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분이 지금 다른 일상생활은 하는 게 가능해서 교회도 예배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근데 이분이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그 뭐 목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뭐 문재인 정부는 빨갱이 정권 막 이런 거 막 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차명진 목사까지, 차명진 목사 아니면 죄송합니다. 차명진 전 의원까지 와가지고 뭔가 이건 무슨 태극기 부대 부흥회 같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럼 여기 가가지고 설교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서 정권이 지금 부정선거 의혹도 지금 이분이 제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그런 거 얘기한다, 예배 중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거는? 법원에서 이런 정치적 집회뿐만 아니라 예배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를 금지를 해두는 것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참석을 하면서 어떤 정치적 의견을 표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보석 취소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20일 이내 감체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추가적으로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막 종교 탄압이라고 난리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 뭐 어떻게 할지 이번 주 일요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아까 전에 이분은, 정광훈 목사는 지금 한번 위반을 했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상태인데 지금 또 두 번째 위반해서 구속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보석이 나오나요? 저는 이럴 때는 안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재범이라고 해서 보석을 허가하지 말라라는 규정은 법에 없습니다. 그래요? 물론 뭐 누범이거나 뭐 상습범인 경우에는 보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2016년도에는 뭐 대통령 선거 당시에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단체 문자를 보낸 걸로 이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받고 있는 혐의는 뭐 다른 범죄잖아요. 사전 선거 운동이라든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의 선거 운동이라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은 맞지만 조금 혐의가 달라서 이걸 또 상습범으로 보기는 법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런 점들을 이제 검토를 해서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정치적 의사 표현 발언은 현재 지금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 조건에 정치적 의사 표명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네. 문재인 정권은 빨갱이 정권이다, 친중 정권이다 이러면 이건 정치적 의사 표현에 해당되나요?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발언을 하는지 저희가 매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석제도 좀 저는 불만이 많아요. 뭔가 돈 좀 있고 속된 말로 방귀 좀 끼는 사람들만 다 보석 받고 돈 없는 사람들은 보석 못 나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보석이라는 게 이제 입법 취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뭐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입각해서 예.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아무래도 뭐 보석금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예. 기자님처럼 보는 분들이 없잖아요. 계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법부에서 음. 외부에서 봤을 때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게 맞고요. 예. 사실상 우리가 보석금이라고 해서 굉장히 거액을 내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1% 냅니다. 1%요? 네, 왜냐하면 이게 현금으로 내기도 하지만요. 예. 이제 우리가 보험 증권을 사서 법원에 보통 내거든요. 아. 그렇다시피 예를 들어서 뭐 10억 원의 보석 보증금이다라고 해도 예. 1%인 1,000만 원? 네, 1,000만 원의 보험 증권을 사서 법원에 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5천만 원이면 뭐 50만, 50만 원만 낸 거예요? 네. 그러면 더 억울한데요. 이렇게 50만 원만 내고 나왔다고 하니까 뭔가 지금 뭐 아직 냈는지 안 냈는지는 모르겠으니까 아니, 이분이- 냈으니까 아마 나왔을 텐데. 이분이 보통 네. 태극기 집회 한번 열면은 네. 기쁜 시간이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헌금 한번 돌려요. 네. 그리고 1억 원이 넘게 거칩니다. 거기서. 네. 이분한테는 사실 5천만 원도 껌값은 아니지만 어쨌든 별거 아니야. 한번 수금 한번 하면은 네. 금방 거치는 돈이거든요. 아, 뭔가 이분 마음에 안 드네요. 참.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도록 하죠. 예. 자, 박사방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음성화되는 성착취물 범죄. 함정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뭐 그리고- 범죄 심리학자도 그러고 예. 뭐 각종 뭐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함정 수사가 뭐고 이게 좀 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함정 수사 관련해서 N번방 사건이 이렇게 대두가 되면서 미성년자 관련 이런 성매매, 성범죄 관련해서는 함정 수사를 허용하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민신문고 그 청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관련해서 이런 데는 함정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게시글도 올라와 있고 뭐 서명 운동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함정 수사 말 그대로 함정 수사입니다. 수사기관이 함정을 파놓고 범죄자들이 거기에 걸리기만을 이제 기다리는 건데 현재 법원에서는 한 3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범위 유발형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려는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수사기관이 꼬드기는 거죠. 예를 들면 마약을 옛날에 팔았는데 기사님이 예. 근데 지금은 손을 뗀 거죠. 예. 근데 제가 가서 경찰인 제가 가서 마약 좀 팔으라고 마약 좀 팔아라 계속 이렇게 유도를 하면 뭐 마지못해서 뭐 다른 연결책을 알선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도 다 마약 사범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마약을 이제 한지 오래돼서 뭐 막 참고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마약 있는데 좀 해볼래요? 이렇게 하는 그건 경우도. 진짜 나쁜 그건 진짜 나쁜 거고요. 아, 그래요? 아, 그거는 그렇군요. 뭐 함정 수사라고 할 수도 없고. 아, 그런 건가요? 아, 네, 그거는 네. 완전 불법 수사죠. 불법 수사인가요? 네, 이거는? 그렇게 되는 영화에서 거고. 막 그런 거 나오길래.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안 파는데 더 이상 네. 안 파는데 하나만 팔라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범위를 유발시키는 이런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는 불법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기자님은 처벌을 받지 않아요.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서 아, 그래요? 네, 아예 뭐 오. 처벌이 받지가 않는데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구매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이제 파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고 가서 예. 샀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판매자인 기자님한테 어떤 네.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인데 예. 이런 경우는 현행 법에서 합법으로 인정되는 함정 수사를 보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지는 않고 그냥 이것 좀 뭐 판매자 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딱 판매를 한다라면은 네. 그거는 합법이다. 네. 합법적 투자다.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을 하면 팔아라 이러면 안 되고요. 예. 사겠소. 사겠습니다. 사겠소. 이렇게 하면은 아. 이 정도의 함정 수사는 지금 법에 허용을 해주고 있는 예, 거예요. 예. 또 그리고 이제 위장 수사라고 해서 잠입 수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몰래 숨어서 이제 범죄가 일어날 것 같은 현장을 목격해서 덮치는 거죠. 그런 정도의 함정 수사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직에 들어가서 내가 마약상처럼 행동한다. 이런 것도 그럼 뭐 그것도 이제 함정 수사가 될 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뭐 범위 유발형인지 기회 제공형인지 약간 애매한 경계에 있을 수도 그 있긴 영화나 합니다.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범죄 조직에 들어가서 경찰인데 네. 그 신분을 숨기고 뭐 이를테면은 뭐였죠? 그 황정민하고 그 예? 신세계 네. 영화 신세계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 네. 이정재 씨가 경찰인데 범죄 네. 조직에 들어가는 그런 거는 그러면은
그 함정수사에 해당이 근데 되나요? 그게? 보통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예. 수사기관이 그런 범죄 조직이나 아니면 마약상이나 성매매 범죄에 있어서 실제 가담을 해서 불법까지 저지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황정민이나 뭐 이런 수사기관이 거기 범죄 단체 조직에 들어가서 실제로 뭐 사람을 죽인다던가 아. 때린다던가 이러는 것까지는 적법한 함정수사를 봐주고 있진 않아요. 이제 근데 단순히 조직원인 척 하는 거는 네. 이제 뭐 어느 정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라고 예,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자, 그러면 N번방 수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함정 수사를 한다라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함정 수사를 한다라는 거는 현재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내가 수사기관이 마치 아동인 것처럼 특히 N번방 관련해서는 미성년자의 그런 성착취 영상들이 현재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동인 것처럼 속여서 그 N번방 그런 가담자들이라고 할까요? 범죄자들한테 아동의 사진을 보내서 그러니까 걸려들면 이 사람들을 이제 처벌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함정 수사긴 하죠. 내가 아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동 그러게요. 사진을 던지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예. 현재 이제 만약에 이거를 불법으로 보면 이렇게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잖아요. 예. 그리고 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라서 내부자가 밖으로 뭐 고소 고발을 하지 않는 이상은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동 성착취 영상물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이런 함정 수사를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인정을 하자는 게 현재 이제 대두되고 있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지침을 통해서 아니면 뭐 대법원에서 입장 발표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해외 사례는 어떤가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예. 미국이나 아니면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런 아동 성범죄 관련해서는 함정 수사를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동 성범죄자들을 이제 색출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아동인 것처럼 이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그 성범죄자들한테 보낼 수 있는 사진도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고 해요. 수사기관 측에서. 그럴 만큼 아동 성범죄 관련해서는 함정 수사가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수사 기법을 통해서 많은 성범죄자들이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해외에서는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이다. 네. 근데 이 함정 수사라는 말 자체가 뭔가 좀 음험해 보여요, 사실은. 이게 네. 공식적인 용어인 건가요? 함정 수사라고 이제 판례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판례에서도 기회 제공형, 예. 범위 유발형 이런 식으로 법에서도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좀 지혜를 모아서 좀 합리적인 방안으로 좀 방법으로 좀 법도 개정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법한 언니의 조으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